국제관계의 형성과 변화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제관계는 당연히 동아시아 세계,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일본, 북방 유목민족들이 세운 국가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이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라고 하면 결국 조공책봉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이 조공책봉이라는 건 뭐냐면, 조공이란 제후가 황제에게 조공품을 바치는 행위를 이야기하고, 책봉이라고 함은 황제가 이제 제후에게 벼슬을 내리거나 영토, 그러니까 제후가 다스리는 영토를 인정하는 행위를 책봉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처음부터 외교적인 관계는 아니었고, 원래 이 조공책봉이라는 것은 중국의 주나라에서 그 영토를 통치하기 위한 방식인 봉건제에서 했던 행위예요. 그러니까 주나라가 황제는 없었지만 어쨌든 왕과 제후 사이에 조공과 책봉을 하면서 관계를 맺었던 것을 나중에 한나라 이후에는 이 중국 안에서 있었던 조공책봉의 관계를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 대입시켜서 조공책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엔 외교 관계가 아니었지만 나중에 한나라 때 이후에 외교 관계로서 이 조공책봉을 활용을 하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왜 이런 조공책봉 그리고 화친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런 관계들이 이 동아시아에 등장한 배경이 어떤 거냐면, 한나라 때 이 동아시아 세계가 처음으로 형성이 되면서 서로 다른 국가들이 처음으로 마주 보게 되었고, 거기서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특히 한무제가 흉노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대규모 전쟁을 벌이고, 그 와중에 고조선 남비에 또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들이 너무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꼭 그게 금전적인 비용만 드는 게 아니고 사람이 죽고 다치고 국가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또 그렇게 해서 전쟁이 빨리 결판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동아시아 국가들이 전쟁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좀 서로 공존을 인정하는 게 낫지 않냐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고안한 외교 관계가 바로 화친조공, 책봉 이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흉노와 한나라의 관계를 보면 처음엔 화친을 맺어요. 왜 맺었냐면, 이 중국이 군사적으로 상대방을 압도하지 못하면 화친 관계를 일단 맺습니다. 왜냐면 표면적으로는 대등한 관계야. 이 흉노와 한나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한나라가 처음에는 흉노족을 군사력으로 전혀 제압을 하지 못했지. 그런데 흉노는 군사적으로 제압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정기적으로 중국에 약탈을 하기 위해서 쳐들어온단 말이지. 그래서 흉노는 자주 중국에 쳐들어오고, 중국은 이 흉노를 물리칠 만한 군사력이 아직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한나라가 흉노와 화친 관계를 맺으면서 물자를 제공하고 평등한 관계임을 강조하면서 우호 관계를 얻어낸 것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한나라와 흉노가 주고받은 그런 문서만 봐도 이들의 관계를 알 수 있어. 선우, 여기서 말하는 선우는 흉노의 지배자를 얘기하죠. 선우가 한나라에 글을 보낼 때는 거만스럽게 써서 보내고, 물자가 어쩌저쩌고 이렇게 적혀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한나라의 흉노는 전혀 중국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관계가 아니고, 흉노가 오히려 군사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흉노가 군사적으로 주도권을 잡고 있는 관계입니다. 자, 반면에 한나라가 흉노한테 사신을 보낼 때도 굉장히 공손하게 보낸단 말이야.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표면적으로 대등해. 서로 그냥 잘 있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하지만 흉노가 한나라에게 대규모 물자를 받는 관계잖아. 다르게 얘기하면 한나라는 흉노한테 물자를 바치는 관계란 말이야. 그래서 문서상으로는 동등해 보이지만 한나라가 흉노에게 물자를 바치는 관계이기 때문에 불평등한 관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화친이라는 관계가 결국에는 북방 유목민족들을 상대로 중국이 군사력으로 압도가 안 될 때 이들과의 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썼던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나라가 만족하지 않고 한무제 때 전쟁을 벌여서 흉노를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흉노가 그 압박 때문에 약화가 되고 분열을 해서 약해지니까
이 둘의 관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화친 관계에서 조공-책봉 관계, 조공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흉노의 선우 중에 한 명인 호한야 선우가 이 한나라에게 복속하는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 길게 적혀 있지만 한마디로 이제 흉노와 한나라의 관계는 화친 관계에서 흉노가 한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는 이제 상하 관계가 생기게 됐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중국은 자기네들이 군사적으로 우위가 생기면 이런 관계를 원한단 말이야. 근데 그 전에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중국이 군사적으로 흉노를 압박하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지금 보이는 이 관계는 이제 흉노가 많이 약화가 됐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관계를 한나라와 맺게 된다. 조공 관계를 맺게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화친 관계 이외에 이 조공 책봉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데, 자, 조공을 하고 책봉을 받는다고 해서 일방적인 주종 관계가 형성되는 건 또 아닙니다. 이 관계는 상호 간의 필요에 의해서 형성된 성격이 강해. 어떤 상호 간의 필요가 있었냐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국제 질서를 주도한다 이런 인상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야.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고 이걸 중심으로 국제 관계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조공책봉 관계는 이러한 중국의 필요에 맞출 수 있는 외교 관계인 거지. 왜냐하면 어쨌든 중국이 모양새상으로는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게 책봉을 해주면서 그 국가의 통치를 인정해 주는 거거든. 그러면 주변국들은 왜 뭐가 좋아서 중국이랑 조공책봉 관계를 맺냐는 거지. 첫 번째, 일단 이 체제에 들어오면 중국과 어느 정도 평화롭게 지낼 수 있고, 두 번째, 이 조공 관계를 맺게 되면 상대방이 이 주변국들이 중국에게 조공을 바치면 중국은 그 조공 물품의 몇 배가 되는 양을 상대방에게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이득을 보는 거란 말이지. 그리고 주변국들은 당연히 문화적이나 경제적으로 발전한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서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조공책봉 관계, 조공 무역을 토대로 많은 것들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맺는 거지. 그래서 조공무역은 문화적으로도 중요한 교류 수단이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이 국내적으로 이 주변국들 입장에서는 왕이 내가 그래도 국제적으로 좀 굉장히 먹어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면 중국 황제와 뭔가 서신도 주고받고 중국 황제가 나를 이 지역의 지배자를 인정해주고 이런 것들도 좀 자기네 지배층들한테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결론만 얘기하면 서로 조공 책봉 관계를 통해서 얻어가는 게 있다는 거야. 어떤 경우도 있냐면 우린 책봉이 필요 없으니까 조공만 하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어. 원래 조공을 해주면 책봉을 받아야 되는데 우린 책봉 받을 필요는 없다. 근데 난 니네한테 조공을 하고 싶어, 교류를 하고 싶어,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대표적으로 일본 같은 나라가 그렇습니다. 일본은 물론 책봉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책봉 받는 경우가 많이는 없어. 조공을 주로 해. 자, 다원적 국제관계와 조공책봉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보이는 그림은 다원적 국제관계가 아니고 일원적 국제관계입니다. 당연히 이 조공책봉 관계라는 것이 중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질서이기 때문에 중심이 하나인데, 자, 다원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중심이 여러 개라는 거야. 그럼 어떤 경우에 중심이 여러 개가 생기냐? 중국이 두 개가 되면 그런 일이 생기지. 한나라 멸망 이후에 5, 16국 시대와 남북조 시대를 거치면서 중국이 분열하게 되지. 그래서 국제관계가 다원화됐다고 얘기합니다. 중국이 두 개로 나뉘어졌어. 북조와 남조로 나뉘어졌기 때문에 중심이 하나라고 얘기할 수 없단 말이야. 그리고 이 분열돼서 약화된 중국은 주변국들을 완벽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등장한 국가들, 뭐 고구려, 백제, 신라, 뭐 유연, 토요컨 이런 국가들이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에서는 자신이 중심 세력이다라는 것을 자처하고 또 중국과의 관계도 굉장히 유연하게 가져가는데, 어쨌든 외교적인 틀은 조공책봉으로 가기는 가. 자, 첫 번째 나오는 사료를 보면, 자, 435년에 장수왕이 북위에 사신을 보내서 조공을 하니까 북위가 이렇게 책봉을 해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북조 시대 다원적 외교 관계를 할 때도 어쨌든 이 북조와 남조에게
여러 국가들이 조공을 하고 책봉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런데 이게 일방적인 주종 관계가 아니라는 것은 밑에만 봐도 나와 있는 게 북이가 이 고구려를 꽤 신경 쓴단 말이야. 북이에 고구려가 조공을 하니까 북이 사람들이 고구려가 이제 강성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국가 간의 힘을 신경을 쓰는 거잖아. 니네가 힘이 세니까 좀 대우를 해줘야겠다. 그래서 자리도 막 좋은 데로 옮겨주고 막 그렇게 했다라는 거지. 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자 이거를 보면 또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자 480년이야. 결론만 얘기하면 고구려가 남조의 조공을 하고 책봉을 받았단 말이야. 그래서 북이가 열받습니다. 야, 조공 책봉은 우리하고만 해야지 왜 남조랑 조공 책봉을 하고 앉아있니? 하고 이게 남조에서 보낸 서신이란 말이야. 어찌 황실을 수호하는 제후가 절개를 지키는 도리이겠는가? 왜 우리 말고 다른 나라와 조공 책봉 관계를 맺고 있니? 라고 고구려에게 서신을 보냈단 말이지. 언제? 480년에. 근데 바로 다음에 장수왕이 어떻게 하냐면 바로 다음에 또 사신을 보내서 조공을 했다는 거야. 분명히 북이가 남제하고는 조공 책봉을 하지 말라라고 서신을 보냈음에도 그 다음에 바로 고구려는 남제에 사신을 보내서 조공을 했다라는 거지. 말을 안 듣고 있는 거지. 주종 관계가 형성이 안 된 거야. 그럼 고구려는 왜 북이랑 조공 책봉을 하면서 남제하고도 조공 책봉하느냐? 얻어갈 게 많으니까. 자기네들 마음대로 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고구려가 말을 안 듣고 있는데 북이는 고구려에게 어떻게 했느냐? 자, 여기를 보니까 자 3년 뒤에 아까 봤던 그거야. 위나라 사람들은 이제 우리나라가 강성하다고 생각하여. 여기서 말하는 건 고구려입니다. 어때? 지금 고구려가 북이가 하는 말을 안 들어. 다른 나라와 조공 책봉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말 안 들었단 말이야. 그럼 북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별로 없단 말이지. 어차피 그냥 자기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고구려가 이 북이 혹은 남제와 맺은 관계만 보더라도 조공 책봉 관계가 마치 조공을 바치고 그 나라 왕으로 인정을 받는 행위를 하니까 뭔가 주종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지. 그냥 외교 형식에 불과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백제는 또 어떻게 했는지 보자. 자, 백제 같은 경우에는 주로 남조와 조공 책봉 관계를 형성했다고 하는데 특이하게 여기에 나와 있는 글은 또 북위에 아까 봤던 북위에 보낸 편지야. 자, 이 내용을 요약하자면 어떤 얘기냐면 속히 장수를 보내 우리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도와서 고구려랑 한판 전쟁 벌여 주십시오 하고 편지를 보냈단 말이지. 조공 책봉을 하면서. 그러면 백제는 지금 원래 주로 남조와 했는데 북조하고 이런 조공 책봉 관계를 갑자기 맺으면서 이런 서신을 보낸 이유는 자기네들 필요에 의해서 이런 걸 했다라는 거지. 자, 근데 여기에 북이가 답서를 보냈는데 뭐라고 하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그런 거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들에게 죄를 줄 만한 것이 없었다. 사리를 검토해보니 토벌의 이유가 충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때? 지금 북이는 백제의 청을 거절하고 있지. 고구려에게 우리가 벌을 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백제는 이렇게 북이가 답서를 보내왔기 때문에 답서를 못 받았다는 얘기 있어요. 어쨌든 북이가 반응이 없으니까 백제는 북이랑 다시 또 조공을 안 해버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게 주종 관계라고 볼 수가 없는 거지. 외교 관계상 필요에 의해서 했다라고는 볼 수 있지만 이게 무슨 주종 관계다. 뭐 조공국이 신하고 책봉을 해준 나라는 뭐 주인이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백제는 그래서 계속 꾸준히 남조와 조공 책봉 관계를 형성하는데 그러면 남조하고는 왜 했냐는 거지. 자, 이 무령왕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령왕릉은 백제 무령왕의 무덤인데 이 무덤 양식이 남조의 무덤 양식과 굉장히 비슷하단 말이야. 무슨 얘기냐?
백제는 남조와 문화적 교류를 하기 위해서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진묘수만 봐도 나온단 말이야. 남조에 진묘수가 있듯이 백제가 무령왕릉을 만들 때도 이 남조의 영향을, 문화적인 영향을 받아서 진묘수를 만들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백제가 생각했을 때 남조와 조공책봉을 맺는 이유가 뭐냐는 거야. 무슨 가치가 있길래. 백제가 봤을 땐 가치가 있다라는 거야. 문화적인 가치가 있다. 문화적으로 우리가 얻어갈 게 많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교류를 했다. 조공책봉 관계를 매개로 교류를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신라 같은 나라도 봅시다. 자, 신라는 한강 유역을 차지하기 전에 고구려 백제를 통해 전진 양의 사신을 보냈어. 자, 전진이나 양나라가 한반도 한 구석에 있는 신라에게는 전혀 영향력을 못 미쳤을 텐데 왜 신라가 이렇게 고구려 백제 그 사신단과 합류를 시켜서라도 이렇게 악착같이 사신을 보냈느냐? 이유는 자기네들도 뭔가 국제 무대에 서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신라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북연이 위두에게 물었다. 경이 말하는 해동의 일이 옛날과 같지 않으니 어찌 된 것인가? 야, 니네 옛날 같지 않은데 그리고 우리한테 사진도 보내고 니네 왜 이러니? 하니까 위두가 또한 중국과 같은 경우입니다. 지금과 예전이 어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달라졌다. 우리도 예전 같지 않다. 우리도 국제적으로 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료를 보면은 자, 요것은 남조에서 그린 그림인데 각국의 사신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행색을 그렸단 말이에요. 당시에는 사진기 뭐 이런 건 없으니까. 그래서 신라 사신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자, 이게 중국 남조의 양나라에서 그린 거란 말이야. 이걸 봤을 때 아, 신라는 양나라에도 사신을 보냈구나. 남조에 사신을 보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신라가 중국에게 복속된 국가가 아니란 말이지. 떨어져 있단 말이야. 뭐 사정도 몰라. 뭐 아까 전진의 북연이 뭐 니네 사정이 다르다는데 뭐 어떻게 다르니?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걔네 사정도 모르는데 이렇게 조공책봉을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야. 얻어갈 게 있으니까. 그리고 국제 무대에 자기네들도 뭔가 당당히 서기 위해서 당시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의 핵심인 조공책봉 관계에 우리도 합류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그 먼 데 있는 섬나라가 왜 갑자기 양나라에 조공을 하고 책봉을 받았겠냐고. 역시나 국제무대에 등장하기 위해서기도 하고 또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당시 일본 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이기도 했겠죠. 그래서 당시에 이 남북조 시대의 외교 관계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원적 외교 관계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시대를 생각할 수 있냐면 이 남북조 시대 동아시아의 상황을 우리가 다원적 상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다 상황이 바뀝니다. 자, 지도를 보면 어떻게 바뀌었는지 감이 딱 올 텐데 중국이 통일이 됐단 말이야. 중국이 두 개로 갈라져 있었었는데 그 갈라졌던 중국이 하나로 통일이 되어버렸다는 거지. 그래서 중국은 정책을 바꾸게 됩니다. 어떻게? 조공책봉 관계에 만족하지 않아. 자기네들 힘이 다시 세졌으니까 다시 옛날 한나라 때처럼 군사력을 바깥으로 돌려서 이민족들을 정복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주변국들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는 성공이었습니다. 자, 아까 북쪽에 있었던 동돌거리라는 나라가 있었죠. 동돌거리 여기 있었던 나라인데 이 나라를 공격해서 정복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630년에. 그리고 중국은 이 당나라는 이 동돌거리를 어떻게 지배하냐면 도호부라는 걸 두고 그 밑에 토착 지배층들을 중간에 세우고 이들을 통해서 이민족들을 다스립니다. 한족과 이민족 간의 풍습도 많이 다르고 이민족들을 한 번에 다스리기는 어려우니까 도호부와 이민족들 사이에 토착 지배층들을 세워서 통치를 하려는 거지. 이런 통치를 뭐라고 부르냐? 기미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왜 기미 정책이라고 얘기하냐면 기미라는 말은 소나 말을 제갈로 묶는 걸 기미라고 부른다고 해. 그래서 사람이 이민족들을 통치하고 컨트롤할 때 자기 손으로 직접 한 게 아니고 묶어놓은 고삐를 통해서 통치하듯이 당나라도 도호부
도호부와 이민족들 사이에 토착 지배층들을 세워서 얘네를 통해 간접적으로 다스리려고 했던 게 기미와 비슷하다 해서 기미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자, 당나라는 동돌걸 이외에도 우리나라 한반도 지역도 이런 기미 정책으로 다스리려고 했었어. 그래서 신라와 연합해서 백제를 멸망시킨 다음에 웅진 도독부를 설치하고 고구려를 멸망시킨 다음에는 안동도부를 설치하고 심지어 신라 땅에는 계림 대도독부를 설치한단 말이지. 이건 무슨 얘기야? 한반도 전역을 마치 동돌걸처럼 기미 정책으로 다스리겠다라는 거지. 당연히 신라는 어떻게 나오겠어? 지금 고생고생해서 백제를 멸망시키고 고구려랑 싸운 이유는 그 지역을 자신들이 통치하기 위해서인데 지금 중국한테 다 주게 생겼잖아. 그래서 신라는 중국과 바로 전쟁을 해버리지. 그래서 나당 전쟁을 벌였고 우리가 역사에서 알듯이 승리하게 되죠. 676년에.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신라는 나당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자발적으로 조공책봉 관계를 맺습니다. 조공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좀 떨떠름하지만 나쁠 건 없잖아. 어차피 군사적으로 제압이 안 되니까. 그럼 신라는 뭐 때문에 이렇게 했냐는 거지. 어쨌든 당나라와 교류를 하면 신라가 이득이 많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자기네들이 승리했지만 조공책봉 관계에 자발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지. 이렇게만 봐도 당시의 조공책봉 관계가 꼭 주종 관계로 보기가 어렵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물론 겉보기에는 편지를 공손하게 쓰고 우리를 책봉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중국이 그래 니네 이쁘구나 벼슬을 주겠다 왕으로 책봉해 주겠다 이런 게 굉장히 모양새가 이상해 보이지만 당시엔 이게 이상할 게 없었다는 거지. 자, 발해와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발해는 초기에는 당나라와 대립을 하지만 그 대립이 끝난 다음에는 또 조공책봉을 하게 돼. 자, 발해도 마찬가지야.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키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 고구려 유민들이 세운 나라가 발해란 말이야. 당나라 입장에서 이 나라를 용납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전쟁을 여러 차례 벌였는데 그 전쟁에서 발해가 승리를 하죠. 근데 승리한 다음에 발해가 또 자기네들도 조공책봉 관계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지.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물 수용과 무역 이익을 위해서 당나라에 조공을 했는데 얘네는 책봉을 안 받고 조공만 바친다고 했죠. 그래서 견당산이 이런 것들이 일본 외교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한반도와 일본 같은 나라들은 주로 조공책봉 아니면 조공만 바치든지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맺게 되는데 유목민족들하고는 계속 화친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 물론 중국이 군사적으로 강력할 때는 동돌거를 정복했던 것처럼 통치를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유목민족들의 군사력이 강성하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얘네들을 군사적으로 제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나라는 주로 이 돌걸, 위구르, 토본 같은 나라들은 아까 동돌거를 정복했지만 나중에 얘네가 독립하기도 하고 또 정복하기 전에도 중국은 주로 이들 나라들하고는 돌걸이나 위구르나 토본하고는 주로 화친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자, 한나라 때 화친 정책을 배웠으니까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겠죠. 막대한 물자를 제공하고 또 화봉공주라고 해서 이 유목민족의 지배자들에게 황실의 여인들을 시집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지. 왜?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대표적으로 수나라 같은 경우에는 의성공주를 동돌걸에 시집을 보냈다고 합니다. 유목민족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였겠지. 자,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역시 당나라 황실의 공주인 문성공주를 토본의 지배자에게 혼인을 시킵니다. 이런 여인들을 우리는 화봉공주라고 부른다는 거지. 그리고 공주만 보내는 게 아니고 물자도 많이 제공했다는 거야. 그러면 화봉공주는 그 이전에 한나라가 흉노와 화친 정책을 펼칠 때는 없었나요? 있었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나라가 보낸 화봉공주는 왕소군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공주는 아니고 후궁 출신인데 아까 봤던 호한야 선우와 혼인을 하게 됩니다. 역시 유목민족 간의 우호 관계를 위해서 보낸 황실의 여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중국이 외교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 자, 군사적으로 정복이 충분히 가능하다 싶으면 정복을 시도하게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잘 안 될 때, 군사적으로 우월하긴 한데 정복할 정도는 아닐 때야. 그러니까 중국이 쳐들어가서 얘네를 잡아먹긴 힘든데 또 걔네들이 중국에 쳐들어올 위험이 별로 없는 뭐 그 정도 관계다 싶으면 조공책동 관계를 맺는 거야. 중국이 더 센 건 맞는데 정복이 어려울 때. 자, 화친 관계는 어떤 겁니까? 중국이 군사적으로 약한 경우지 주로 유목민족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화친 관계를 맺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교 관계가 동아시아사에서 형성이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